안녕하세요. 6월 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연입니다. 전일은 미중 협상 합의와 정부 정책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3년 만에 2,900선을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2차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렸던 1차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미중 긴장으로 위축되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가 진행됐고요. 국내도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 유입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금융이나 자동차 등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자율주행과 2차전지, 밸류체인이 동반 상승했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대형주 위주의 강세 나타나면서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미중 합의와 CPI 둔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호조 등에도 중동 긴장 고조 및 차익 욕구 확산에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중 간은 그 히토류 선공급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 미국은 반도체 기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발표된 지표에는 CPI가 있는데요. 5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상승세가 둔화됐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관세 영향은 아직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젠승황 CEO가 양자컴이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퀀텀이 25%대 급등하는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일을 22일로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소폭 하락했지만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반영을 하면서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6월에만 3.9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제 미중 합의라든지 물가 우려 완화에도 중동 리스크나 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 등이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는데요. 이에 국내도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된 가운데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흐름이 연동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6월에 들어서만 약 3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미중 합의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에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물가를 통한 경제 전망 점검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진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유신입니다. 이제 어제 5월 CPI 발표돼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에 함의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CPI는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근원 CPI도 예상치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오디오 장비나 장난감, 가구 같은 것에서는 이제 관세 영향으로 수정되는 가격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은 제한되었는데 반면에 관세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격, 중고차 가격 그리고 최근에 소비가 부진했던 의류 부분에서 마이너스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서는 좀 가격 전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연준이나 지역 연은에서 자체적으로 관세 관련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결과 정도는 조금 상이한 모습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 내에 가격 전가가 대부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 전가율 자체도 좀 높았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는 가격 전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소비자 가격 상승에는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다단계로 공급망을 거치면서 이 관세 소비자 물가 직접 상승 효과가 크게 희석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관세에 따른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 CPI에서 나타났듯이 수요가 약하거나
가격 탄력성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즉, 가격 정가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수요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세 정책 자체는 투자나 혹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관세 인상이 없고 추가적으로 또 수요가 재차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의 정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소비 추가 개선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지난 하반기 전망 통해서 말씀드렸던 수요가 강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들의 가격 정가가 어렵고 그래서 비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좀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반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다시 확대되는 모습의 기존 전망 가능성이 좀 현실화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5월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향후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물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경기가 즉 수요가 강해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가격을 전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준의 하이퍼 롱거 기조가 강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요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가격 전가 어렵고 기업들이 비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연준의 기준금리나 기대감을 키우게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저희 KB증권에서는 시나리오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펀트 전략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규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지금 6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월말이 지나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챙겨볼 만한 실적 시즌 관심 종목 리스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보통 1, 2분기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3, 4분기는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반복하는 계절성이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에도 지난 1분기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만 좀 말씀드리면은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 미용 관련 바이오 업체들, 증권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상반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4분기가 부진한 그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연중 최대를 기록하면서 계절성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었고,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연중 최대였으며,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에 그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나 엔터,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트는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2,533개 종목 중에서 276개 종목만 2분기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주 1,790개 중에서 354개가 실적 추정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실적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 중에서도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해당 리스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업 리스트는 탐방을 갈 만한 리스트로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분야에서 스크린을 해서 관심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시즌이 이어질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4분기가 실적 비수기인데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2분기에도 그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정리해봤고, 세 번째는 추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대로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추정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분야로 스크린 해봤고 관련 종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그 10일이죠.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지난 1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자산의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첫 번째 포괄적 업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이나 유통, 거래에 이르는 전방위적 업권법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져 왔었고 이번 법안은 그러한 대응에 필요에 대응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자체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을 했고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육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여서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의 인가, 등록, 신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를 추진을 합니다. 네 번째로 자율기유제 기관인 한국 디지털 자산 협회를 설립을 해서 코인의 상장 적격성 심사 및 시장 감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을 허용을 하면서 관련 요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당초에 50억 원으로 예상이 되던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으로 대폭 완화를 했고 또 발행 주체를 은행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 금융사로도 확대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규제 틀을 세워서 시장 질서를 정비를 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신정부의 육성 의지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법안은 올해 하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전체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 업권법이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과 입장차가 존재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 간의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이제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일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 등 크게 주요 5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안은 하반기 통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브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만 5천 원에서 37만 원으로 17.5%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크게 2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우선 6월 21일 슈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BTS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인 데뷔 모멘텀이 풍부한 것도 장점인데요. 6월 11일 일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보이그룹 아오엔이 일본 현지에서 정식 데뷔하고 3분기에는 빅히트 뮤직에서 BTS의 뒤를 이을 보이그룹이 데뷔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현지 아티스트 데뷔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팬덤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실적 기여가 가장 큰 아티스트인 BTS의 컴백과 함께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BTS 멤버들의 전역을 앞두고 2025년 BTS 페스타가 2주간 진행되면서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BTS는 데뷔 12주년을 맞이해서 2025 BTS 페스타를 진행하고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멤버 진과 제이홉의 솔로 활동 이후에 나머지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블랙핑크의 봄핑크 월드 투어가 66회 진행됐던 것을 감안하면 BTS의 월드 투어도 약 70회가량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TS 전체 멤버가 전역한 이후에 완전체 활동 일정과 월드 투어 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과 함께 주가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현지 아티스트의 데뷔가 이어지면서 K-팝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K-팝은 언어적 한계와 장르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신인 데뷔가 활발해지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한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한 시장 확장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 4사 중 가장 활발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현지 유명 제작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브 목표 주가를 31만 5천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6월 21일 휴가의 소집 해제를 끝으로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BTS 외에도 세븐틴,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엔터 4사 중에 가장 활발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글로벌로 확장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